임진년에 왜가 일으킨 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일본군은요 90여 척의 배를 몰고 부산 앞바다에 상륙했고요. 단 17일 만에 지방의 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한양 코앞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선조는요 평양성에서 조선의 국경인 의주까지 쫓겼고요. 결국 명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총 몇 년 동안 이어진 거죠? 무려 7년입니다.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7년 사이에 큰 전쟁이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조하단. 좋습니다. 네, 바로 1592년 임진왜란. 그 이후 1597년 정유년에 정유재란. 이 두 번의 전쟁을 우리는 통틀어서 통상적으로 임진왜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 누구겠습니까? 백성이죠. 그럼요. 대부분이 백성이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이 약한 여성과 아이의 희생 너무 컸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보세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뭐예요 이게? 저게 사체예요? 뒤에 아기가 같이 죽은 것 같아. 여인은 지금 목숨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지금 죽은 줄도 모르고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년 만에 일본군 손에서 겨우 되찾은 한양,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한양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징비록. 들어보셨죠? 당시 전쟁 수행 책임자 가운데 최고위직 류성룡이란 인물이 쓴 글인데요. 자, 그가 본 한양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 안의 백성들은 베개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있어 얼굴빛이 귀신 같았다. 날씨마저 더워서 성 안이 죽은 사람과 죽은 말 썩는 냄새로 가득했는데 코를 막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다. 처참한 그런 상황이 느껴지네요. 코를 막지 않고는 한 걸음 떼기 힘들다는 말이. 그죠? 전쟁 자, 진짜.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인명피해 정말 심각했죠.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합니다. 자,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요, 한양에서 지금의 울산, 부산이 있는 경상남도 해안가까지 밀려납니다. 자, 그렇다면 경상남도까지 밀려난 일본군, 그들의 고국 일본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일본군은요 밀려난 그곳에서 성을 짓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일본은 명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전쟁을 끝내고 조선을 떠나는 조건으로 명나라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황당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첫째, 명나라의 황녀를 일왕의 후궁으로 줄 것. 둘째, 조선 팔도의 절반인 사도를 일본에 줄 것. 한반도의 반을 떼가지고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 말문이 막히는 조건이죠. 완전. 그죠? 결국 이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은요 쉽사리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4년이나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됩니다.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무엇? 정유재란. 1597년 일본의 대대적 침략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자, 맨 처음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온 목적, 어디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명나라. 그렇습니다. 조선을 지나서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략, 정유재란. 여기서는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바로 조선 그 자체. 이 조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조선 자원을 약탈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은요, 더 잔인하게 조선 땅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애들의 주요 타깃 무엇이었을까요? 뭐 노약자죠. 노약자나 뭐 부녀자, 아이들 뭐 이런 쪽. 아, 돈이 되는 거? 그렇겠죠. 자,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 사람 자체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아간 조선인들, 일본군은 이 잡아간 조선인들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조선인을요, 소나 말처럼 다루면서 짐을 나르게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불쌍해서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짓도 저질렀는데요. 어떤 만행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복내산과 같이 가득 싣게 하여 끌고 와서 마침내 본 진영에 도착하면 전혀 쓸모없는 손은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먹어치워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저 쓸모없는 소, 이 소는 뭘까요? 바로 조선인이에요. 이 끌고 온 조선인이 잘 걷지 못하면 지팡이로 두들겨 패고 소처럼 짐을 지워 물건을 옮긴 거죠. 짐을 다 옮기고 쓸모가 없어지면 그 다음엔 뭐 할까요? 그 다음엔 베어 죽이고 가죽을 벗겨 먹기까지 한 겁니다. 인육을 못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뿐만 아니고요. 당시에는요, 일본군 뒤를 쫓아다니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조선인을 이 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의 인물, 정체, 바로 인신매매 상인들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상인에게 붙잡힌 조선인은요, 화물처럼 배에 실렸죠. 부산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 마카오, 마닐라 등 세계 곳곳에 국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이 국제 노예가 된 거예요. 교수님,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당시 이 조선인 노예가 세계 노예 시장에 미친 영향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하면 그냥 이 동아시아 3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간의 어떤 그런 싸움 이 정도로만 기억했는데 이게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리 조선인들이었던 겁니다. 아유. 자, 이렇게 일본이 잡아간 조선인 포로 과연 몇 명쯤 될까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정확히 집계된 기록은 없는데요. 약 10만에서 20만.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일본이 이렇게 많은 조선인을 잡아간 이유, 그 이유는요, 먼저 일본 내부의 부족한 노동력을 조선인 노예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선인을 팔아서 부족한 군비와 자금을 보충할 자원으로 쓴 겁니다. 조선인을 판 돈으로 조선을 공격할 군비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일본군이 이 조선인을 탁치는 대로 잡아들인 놀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일 수 있거든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조선인 포로 가운데 일본이 아주 귀하게 여겨서 따로 선별해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단서가 되는 문서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전쟁 중에도 조선에서 찾아오라는 인물이 적혀 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과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꼭 데려와라 라고 했던 이들은 누구일지 한번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로잡아 놓은 조선 사람 가운데 세공 기술자와 바느질 잘하는 여인,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 있으면 곁에 두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싶으니 보내주길 바란다. 부하들에게도 다시 일러주기 바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인장. 뭐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인이 뛰어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손기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바로 손재주입니다. 와. 당시엔 이 바느질도 뛰어난 기술이었죠. 왜냐하면 옷을 근사하게 입으려면 그쵸. 손재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기술 중에서도 일본 최고의 권력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탐을 냈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느질보다 더 중요한, 더 탐을 냈던 기술. 자, 그 정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자기. 맞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기술, 바로 조선의 도자기 기술입니다. 와. 자, 이 조선은요, 14세기 이 중국의 원나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오랫동안 도자기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킨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탐낸 것일까요? 귀한 기술이기도 했지만 그가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노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들? 일본의 권력층이 애용했던, 지금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그릇, 바로 이도다완입니다. 이도다완.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릇인데요. 민가에서 음식을 담는 제기용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릇이 일본에서는요, 아주 높으신 분들이 이 차를 마시는 데 쓰이는 가구로 아주 귀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오사카 성을 준다고 해도 이도다완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조선에선 평범했던 이 이도다완이 일본에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요, 대부분 나무 그릇을 사용하거나 도기를 사용했습니다. 왜? 조선에서 흔했던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현 씨는 계속 지금 머리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저기 무슨 도기가 나오고 자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뭘까? 이 차이는 뭘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그걸 언제 여쭤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도기와 자기. 맞습니다. 좋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게 도기와 자기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도기고요. 바로 이쪽에 보이는 게 자기입니다.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뭐 사실 모양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일본은 이 자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반도체. 반도체. 예, 우리나라 반도체. 반도체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최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반도체 기술. 그런데 어느 나라나 쉽게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의 반도체처럼요,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일본이 이 자기를, 이것을 만들 수 없었던 이유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만드는 재료, 그 재료가 뭔지 몰라요. 조선 자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선 자기의 가장 큰 특징. 매끈하고 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하얗고 하얗고 맞습니다. 바로 순백의 흰색. 자, 이 빛깔을요 제대로 내려면 장석이라는 하얀 광석이 필요했습니다. 이 장석을 곱게 갈면요 하얀 흙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자기의 필수 재료인 고령토라는 겁니다. 아, 고령토. 들어보셨죠? 아. 그런데 일본은 이 장석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자기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가마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일본의 가마로는 자기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온도를 맞추지 못한 거 아닐까요? 예원 씨, 정답. 우와. 당연히 오답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이 자기를 굽는데 약 1300도씨 이상의 높은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마를 만드는 기술이 필수였던 것이죠. 그래야 단단하고 얇고 가벼우며 두드리면 경쾌한 소리가 나는 훌륭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맞네, 가볍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가마는요 기껏해야 1000도씨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화력의 가마를 만드는 그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높은 온도를 견디는 유약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유약. 네, 유약. 혹시 그 초벌한 그 도자기를 하얀 약품에 이렇게 푹 담그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TV에서 봤어요. 보셨죠? 네. 자, 그 약품이 바로 유약입니다. 이 겉면을 유리처럼 코팅하는 역할을 해서 자기의 다른 물질이 묻어 변색하는 걸 막고요.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도 흠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아주 높은 고온으로 굽잖아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유약을 발라야 했는데 그 비법을 일본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와 이거 그 당시에 어떻게 맞춰서 했지? 엄청난 기술이네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최첨단 그 기술이 집약된 게 바로 이 자기입니다. 네, 근데 일본은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것이죠. 일본이 자기를 가지려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인 중국, 조선에서 수입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임진왜란 때 자기를 만드는 장인 바로 이 사기장들을 대거 잡아오도록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1년 선조는요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들을 궁궐 정원으로 초대하여 고기를 권하였는데 이번에는 사옹원에 그릇이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형님 씨, 이 기록 어떤 의미일까요? 도자기라든지 우리 그 그릇을 너무 예뻐하니까 전부 다 그것까지 다 가져왔나 봐요. 와. 그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3년 뒤에요. 그때 선조가 궁궐 정원에 신하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릇이 없어가지고 무산된 거예요. 그릇이 없어가지고. 도요토미는 20만 명 정도의 수군과 육군을 태운 700여 척의 군선과 함께 부산으로 향해서 이제 부산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부산에 도착한 후 일본군의 대장격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한성과 평양 일대로 가고요. 이 군의 대장인 가토 키요마사 군대는 함흥 쪽으로 이제 진격하는 게 목표였어요. 결국 이들의 목표는 맞아떨어졌죠.
일본군은 하루 만에 부산을 함락하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의 서울, 수도 한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도요토미는 한성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자 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통해서 다음 정복 계획을 발표했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보실래요? 네. 천황을 명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맞이한다. 베이징 주위에 천황의 직할지를 만든다. 조선 국왕을 일본에 이동시킨다. 일본은 황족이 다스리게 한다. 모든 영주들에게는 포상으로 많은 토지를 하사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닝보에 주거를 마련한다. 인도 정복에 착수한다. 헉, 인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예, 당시로서는 이제 불교 이게 영향이 있어서 인도가 세계 끝 같은 느낌.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인도 정복을 하는 꿈까지 꾸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하면서 함경도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손조는 조선과 명의 경계선인 평안북도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죠. 그리고 이때 선조의 두 아들인 임해군과 순하군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붙잡히게 되죠. 피신하다가.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승기를 잡아간 이유는 바로 일본을 평정했던 그 무기. 조총. 예, 그렇죠. 화승총의 위력이었어요. 임진왜란 초기 일본의 화승총 전술에 연패를 당하던 조선은 화승총 전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거든요. 당시 화승총의 위력을 그대로 묘사한 일본군과 함께 온 포르투갈 선교사의 어떤 그 목격담이 있는데요. 조선 군사들은 반월진으로 포진해서 수가 적은 일본군을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차츰 가까이 다가오자 고니시는 신호를 하여 모든 병사들이 그들의 깃발을 올리면서 공중에 흔들어댔다. 일본군들은 특히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반월진의 양쪽 끝부분을 향해 동시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조총을 쏘아대면서 맹공격을 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일본군 손에 죽기도 하였는데 그 숫자가 가히 8,000명에 달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의 사기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좀 감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우선 뭐 글씨가 못 알아보겠죠. 이건 일본에서 발행했던 코 영수증입니다. 코를 왜 모아? 누가 모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을 뵌 숫자에 따라서 포상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일본군은 처음에 머리를 잘라서 증명하고자 했었는데 사실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대신에 이제 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지만 양쪽 귀를 모두 잘라서 전과를 2배로 부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데요시는 귀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코를 베어오라고, 그래서 그거로 전과를 인정해주겠다가 된 거죠. 왼쪽 화면에 있는 영수증은 코 3,000개, 오른쪽 화면에 있는 영수증은 코 3,369개를 받았다고 쓰여 있어요. 3,000개를 주면은 그럼 세고 있어요, 그걸? 세는 거죠. 예. 이렇게 가져간 코는 소금을 담은 독에 실어서 교토로 보냈던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예, 또 부패하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전과를 홍보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귀무덤이 지금도 대마도, 쯔야마, 후쿠오카, 교토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묻힌 코와 귀만 해도 거의 3만여 개에서 10여만 개에 이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혹한 역사의 어떠한 증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타쿠야 씨는 이 귀무덤 들어봤어요?
저는 기무덤까지는 몰랐어요. 실제로 그렇게 코무덤이나 기무덤, 저 영수증까지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세는 2번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다들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예,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육지에서 연패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일본 해군을 격파하면서 연전 연승을 올리고 있었죠. 그 결과 조선은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요. 일본군은 수로를 통한 보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계기는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한 거예요. 명나라의 황제 만력제는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10만여 명의 대군을 보내게 합니다. 어디로 왔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의주를 거쳐서 왔구나. 예, 명나라는 대륙 중앙에서 의주를 거쳐 평양에서 울산까지 내려가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때 명나라 군대에 일본군을 떨게 한 일명 해귀라고 부르는 일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해귀? 예, 바다의 귀신? 그들은 바다를 잠수해서 일본의 괴를 공격하는 마치 지금의 UDT 용어와 같은 국제 용병들이었어요. 국제용병이 그때 있었다고요? 예, 국적이 그럼 어디요? 그들 대부분이 포르투갈. 예. 이들은 대부분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였습니다. 당시 중국 명나라는 포르투갈과의 교역을 통해서 돈을 주고 포르투갈 노예 용병을 사서 부리기도 했거든요. 와. 결국 일본이 계획한 조선 땅을 거쳐서 명나라로 간다라고 했던 작전, 정명가도라고 하는 작전은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일본은 후퇴를 이제 거듭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국 간의 전쟁으로 번졌던 이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교수님, 그럼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결국 불리한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군대와 물자를 내줬던 영주들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전쟁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 갔고요. 게다가 자신의 군대는 참전시키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금의 도쿄를 포함한 관동 지역에서 도요토미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힘을 길러가고 있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으로 전력을 낭비하는 대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전력을 키워가면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건강도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 자금을 얻을 통로가 필요했어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도요토미는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여기에서 또 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자금을 얻기 위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이것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 자금? 돈이 될 만한 게 조선인들 대상으로? 정답. 예, 자금을 마구치 씨.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금캐기 아니면 뭐 은캐기 이런 광산에 네, 광산에 기름어서. 노역을 시키는 노역을 시켰다. 네. 그럼 바로 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 되게 그럴듯한데 오답입니다. 아, 너무 뻔했어요.
정답. 네, 혜성 씨. 조선인들을 어떻게 좀 팔아 넘기나요? 되게 충격적인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정답입니다. 포르투갈. 아, 포르투갈에 판다고요? 예. 그건 몰랐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 포로들이 생겨나면서 일본군은 이들을 일본 노예 상인하고 포르투갈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까지 팔려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조선 땅에서 대항해 시대에 있었던 노예 무역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 영국의 노예무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노예무역에 연루돼 있을 거라고는 네, 생각을 피해자가 못한 것 같아요. 된 거죠. 특히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의 사주를 받은 일본군은 조선인 납치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생각하고서 화승총이나 비단을 건네어 받고 조선인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팔아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유럽까지 이렇게 팔려간 거는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끌려간 조선인만 해도 약 10만여 명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이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참혹한 실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11월 19일 울산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노예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본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돈을 주고 사서 줄로 목을 묶어 오리처럼 몰고 앞으로 가는데 잘 걷지 못하면 몽둥이로 패면서 몰아세우거나 뛰게 하였다. 당시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끌려가는 조선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가죠. 포르투갈인들은 중개무역의 거점인 마카오와 일본 나가사키를 통해서 조선인들을 노예로 서양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게 팔려간 조선인들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예, 전쟁이 예상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길어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좀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계속 강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도요토미와 명나라가 내민 강화 조약의 조건이 너무도 달라서 이게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와, 일본은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데요? 예, 일본은 명나라 황녀와 조선의 왕자 그리고 대신을 일본으로 보내라고 하죠. 그리고 조선 팔도 가운데 4개의 도를 일본에 넘기라고 합니다. 어머, 황당해라. 하지만 명나라 측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군할 것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가 이렇게 막 난무했던 이 협상은 결국 1597년 도요토미는 협상 결렬을 알리면서 조선의 2차 파병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유재란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미 1592년 첫 전쟁의 기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선에는 이미 일본의 화승총을 본뜬 화승총이 보급되어 있었고요.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명나라 군대의 재출병으로 일본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죠. 그런데 1598년 어렵게 전쟁을 이어가던 일본군이 갑자기 철수합니다. 설마? 바로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